먹고 살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취업이 안 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도 지금 꽤 있다고 SNS에 올라와요. 거리에 느껴지는 경제, 체감 경제도 좋지 않고 이미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만들어가면 큰일 난다. 죽어라고 말 안 듣는 기업인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모순이 다 드러난 겁니다. 매년 중국에서 수백 개의 부동산 기업이 도산해 왔는데 우리 매체나 미디어가 하나도 안 다룬 거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냐. 머니인사이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의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철입니다. 여러 가지 거리에 느껴지는 경제, 체감 경제도 좋지 않고 주변에 있는 기업인 여러분들도 경기가 너무 나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4월에 들어서면서 좀 개선되는 여지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중국 전국의 통계죠. 그리고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내수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수출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투자에 가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조금 틀릴 거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산업정책 또 소비 진작책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그 영역은 누가 뭐래도 반응이 많이 있을 거고요. 거기 대상이 되지 못한 산업 그런 영역은 아무래도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90년대에 고도 발전을 하고 21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이제 그 고도 발전, 경제 발전이 신속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좋고 누구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밝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좀 활발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고 또 개인에게는 앞으로의 소득이 과연 계속 잘 이루어질지 더 많아질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머니를 여미고 200원짜리 먹을 거는 150원짜리로 150원짜리 먹을 거는 100원짜리로 이렇게 좀 줄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음식점 같은 데를 봐도 메뉴가 점점 가성비 메뉴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회를 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중국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공산주의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공산주의를 연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이 정도의 개념인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의 공산주의라는 건 그 이후에 모택동 사상 들어가면서 많이 바뀌고 여기 덩샤오핑 이론 들어오면서 또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버전의 중국의 사회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식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상태에서 머무른 상태에서 지금의 그 중국의 사회에다가 투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좀 나오죠. 거봐 중국이 공산주의 하더니 말이야 옛날 소련 망하듯이 지금 망해가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아마 며칠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는 우리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 체계와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이 이야기하던 계획경제 체제의 병진 체계, 함께 운영하는 체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수출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의 시각은 일단 현재 중국을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을 지난 거의 1년에 가깝게 보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계 각국에서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근데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렇지만 물가의 동향을 본다면 디플레이션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상 디플레이션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 같은 데서 정말 그 상상하기 어려운 저가로 물건을 파는 걸 보고 이게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걸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저가가 중국 내부에서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적자를 보고 파는 것들도 있겠죠. 생산을 해놨는데 안 팔려서 재고 떨이하고,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땡처리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땡처리 하듯이 하는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 하실 텐데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마진이 아주 박할지는 몰라도 불합리한 그런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건 만드는 가격 구조를 사실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중국도 하청에 하청을 계속 거듭합니다. 특히 테무 같은 데 올라오거나 쉬인 같은 데 올라오는 무슨 그 저가의 의류라든가 저가의 그런 일용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하청을 거듭해 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부부가 둘이서 골방에 앉아서 만드는 그런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간 마진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제하고 특히 테무 같은 경우 제작자로부터 곧바로 받아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정도로 가격이 낮아진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냐? 저의 생각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코로나 사태 3년을 거치고 그 다음 내수가 부진한 상태를 지금 계속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무슨 대기업이 아니고 알리바바 뭐 이런 대기업이 아니고 이런 그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앉아서 만들고 있는 이런 영세한 자영업자 이런 데서는 먹고 살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더라도 다만 몇 푼이라도 벌 수 있으면 그 가격이라도 파는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상당 기간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초저가를 막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도 필사적인 거예요. 지금 중국의 특히 남부 지역에 가면 취업이 안 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도 지금 꽤 있다고 그렇게 SNS에 올라와요. 심지어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거의 뭐 한두 푼 정도밖에 마진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만드는 게 그게 뭐 중국 정부가 아유 너희들이 돈을 너무나 박하게 버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가야 되겠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도 해야만 하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부동산 기업의 파산의 위험은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5, 6년 전에 중국 정부가 이미 예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만들어가면 큰일 난다. 너무 많이 만들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있어서 이러다 자칫하면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온다. 그 부동산 버블이 오면 그 타격이 은행 같은 금융권에 여파가 미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이 온다면 이건 국가 경제가 결단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좀 합리화시키는 정돈하는 그런 정책을 쭉 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외국 매체와 그리고 기업들이 비난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분명히 경고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고 좀 협조해달라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는 알리바바의 마윈같이 죽어라고 말 안 듣는 기업인들이 많았고 그 다음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수입이 없으면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들 그리고 국가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돈을 벌면 된다는 부동산 기업들 이런 친구들이 그냥 그건 뭐 네 사정이고 하고 계속 부동산을 만들어 갔죠. 그런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한 3년간 중국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봉쇄를 했죠. 그래서 소비나 뭐 이런 투자나 이게 바닥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모순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은 사실은 매년 중국에서 수백 개의 부동산 기업이 도산해 왔는데 우리 매체나 미디어가 하나도 안 다룬 거고요. 뉴스가 될 만한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동산 기업, 뭐 헝다 에버랜드라든가 비거유엔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그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부동산이 안 좋은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지금 쓰러지는 거냐? 아닙니다. 쓰러지는 거는 지금 그 한 3년 전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쓰러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나룻배가 뒤집어지면 금방 뒤집어지지만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땐 천천히 침몰하죠. 이렇게
배가 크니까. 똑같이 중국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하던 대형 부동산 기업은 침몰할 때도 이제 망해가는 데에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중국 정부 입장은 지금 너무 부동산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부동산으로 더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거의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망가져서 이것이 이제 다른 건설회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동산 기업들이 개발한 아파트를 산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생의 재산을, 평생의 예금을 다 날리게 생겼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인구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정책 취지는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우는 소리하고, 왜 부동산 경기 진작 안 해? 그러니까 안 되잖아. 너 정말 뭐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놔둘 거야? 라고 국내 기업들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들, 미국의 펀드라든가 미국의 금융회사,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투자하고 나서 우리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투자금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조금씩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러다 너무 데미지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럼 요만큼만 풀어줄까? 요만큼 더 풀어줘?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더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영기업 부동산 기업도 지금 데미지가 너무 크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금융 쪽에 영향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 막아야 된다,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진작을 해서 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를 했느냐? 지금 건설하다 중지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찌어찌 다 완공을 했는데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은행이 그 돈을 회수를 못해요. 은행이 돈을 회수를 못하면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돈을 밀어줘가지고 지방정부가 산하 국영기업으로 하여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들을 매입을 직접 하도록, 그러니까 안 팔리고 있는 부동산들을 좀 사주도록 이렇게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팔리고 문제가 돼 있는 너무나 똥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게 한두 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희망하는 거는, 자, 이제 정부까지 나섰다. 마지막 수가 나온 거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은 가로 열고 부동산이 회복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정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다들 이 정도까지 극약 처방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중국 경제계에 또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한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양극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니 계수라고 그러거든요. 양극화를 계산하는 지니 계수.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지니 계수가 더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빈부차가 큽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동부유와 빈부격차를 별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 안 하죠. 근데 그 공동부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또 중국의 지역적으로 보면 상하이, 선전, 베이징 이런 데는 산업이 발달하고 돈이 잘 버는데, 이 서쪽 황토고원 이런 데 가면은 너무나 소득이 적고 못 산단 말이죠. 이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지역 격차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소득이 많고 농민들은 너무나 가난한데 이것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 도농 간의 격차도 좀 줄여야 되겠다.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쭉 노력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빈부격차가 심해졌어. 근데 보통 그 다음에 오는 말이 공산당이 그렇지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적고 사람이 적어요. 중국은 14억이 있잖아요. 지역이 사막도 있고 툰드라도 있고 밀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나 성과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후커우 제도는 원래 어떻게 생긴 거냐면 중국 공산당이 혁명을 해서 중국 대륙을 차지했을 때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 호구, 우리로 치면은 뭐 등기? 우리도 호구가 있죠. 그래서 나는 도시민이다. 어디 산다. 어느 도시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정하고 농민들은 나는 농민이다. 난 농촌 어디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농촌에 있는 농민 후코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민은 도시에서 살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농민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혁명 당시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혁명 당시는 토지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주가 지주 한 사람이 뭐 100만 평, 1000만 평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공산혁명을 하면서 그 땅을 농민들한테 나눠줬는데 이게 공산주의에서는 이게 공유제 경제니까 이 토지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은 토지를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반만 맞은 거예요. 농촌은 그 땅의 소유자가 농민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이 그러면 홍길동이 있으면 홍길동 땅이 요만큼이냐? 그렇진 않아요.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촌이라는 단위에 이 농민들 공동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집체 소유라고 부릅니다. 그럼 집체 소유로 땅을 가지는 사람과 안 가지는 사람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이어야 그 땅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시민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딱 나눠가지고 농민 후코, 시민 후코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시작 당시에는 농민이 나쁠 게 하나도 없었죠. 땅도 생기고 말이야. 난 여태까지 소작했는데 땅 생기고 뭐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때에는 농촌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으니까 일단 먹고 마시는 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생활이 어려우면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게 개혁 개방을 하고 경제 개발을 하면서 도시 지역은 막 소득이 막 올라가는데 농촌은 그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거를 이 허가를 안 해준 게 처음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도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개혁 개방을 할 때 우리는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서구에게 개방을 해서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하려니까 그 당시에 18개 도시인가 연안 도시를 지정해서 여기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뭘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전전이 그때 그래서 이렇게 그 특구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도 그 특구에 들어가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연안 개방도시 도시를 풀고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막 도시 지역으로 갑니다. 돈 벌러. 그래서 공장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주로 취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에 갑자기 농민들이 막 몰려들면서 지금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가 실제 인구가 3천만이 넘어요. 이거 제한을 안 하면 금방 1억 됩니다. 도시 하나에. 그러면 도시가 막 사람의 압력, 인압이라고 그러죠. 인압으로 너무나 살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런 면도 있어서 이거 통제가 이제 계속돼 왔던 거죠. 그게 바로 후코우 제도입니다. 인프라로 따지면 당연히 농촌은 인프라가 형편없죠. 그리고 젊은 사람은 다 도시로 돈 벌러 가고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애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돈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득이 적으니까 농촌에 있는 촌 정부의 예산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그래서 잘 안 되죠. 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돈을 좀 대줘서 뭘 해주는데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도시화 정책입니다. 중국말로 성시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농민의 수를 좀 줄이고 도시민의 수를 늘리고 지역적으로도 원래 농촌이었던 지역을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좀 발전된 지역은 도시로 승격시켜서 그렇게 해가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점 사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국가가 관리하는 KPI라고 그러죠. 그런 지표로 이 성시화 지표 전 인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제 도시민이 됐냐 이걸 퍼센트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요즘 되고 뉴스에 가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소위 스몰 야드 하이 펜스 그러니까 마당은 적고 울타리는 높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그 사상은 뭐냐면 트럼프 때는 마구 후들겨 패는 거였어요. 중국 관세
이거 뭐 관세 30%뭐 이렇게 징벌적 관세 위주로 약간은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후들겨 패는 이제 그런 수단을 사용했다면 바이든의 경우는 제재 대상은 가능한 한 좁히고 또는 정확하게 하고 그 대신에 그 효과, 그 제재의 효과는 치밀하게 해서 성과를 보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가 했던 모든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증가시키고 있죠. 거기에 이걸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재의 수단을 주로 과학기술, 기술 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냐면 바이든의 정책은 중국이 오늘까지 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순간 중국이 하고 있는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내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건 안 되겠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국이 앞으로 열심히 전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거의 다 필요한 게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중국이 막 14나노까지는 이미 자기들이 만들고 있고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할 수 있는 거를 뭐 서방 기업 보고 그건 하지 마 그래봐야 소용없잖아요. 오히려 장사할 수 있는 기회만 없애는 거니까 그럼 14나노까지는 괜찮고 14나노부터는 안 돼. 이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반도체 14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팔지 마 그랬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중국이 개발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14나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장비도 팔지 마. 이렇게 했다가 어라? 가만히 있어봐. 14나노 이하짜리 반도체를 설계는 하면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설계도 하지 마. 설계 툴도 넣지 마. 가만히 있어봐. 설계 툴만 넣을 게 아니라 14나노 이하에 뭐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있으면 그것도 다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점증해 가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북치고 장구치면 또 미국이 또 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심하고 싶고,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뭐 미 제국주의에 물러가라, 뭐 미국 물건 뭐 어쩌라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사줄 만한 미국 물건이 별로 없어요. 중국이 한국에서 사줄 만한 물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물건 비싸고 감정적으로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사죠. 내 배가 고파서 큰일이고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거기서 미제 비싸지만 좋다는 거 그거 사겠어요? 안 사죠. 중국이 1,000만 원대 전기자동차 만들거나 말거나 사실 미국하고는 그 직접적인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기준이 있어서 그걸 다 달성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중국 자동차는 들어오기가 어렵게끔 기술 규격 기준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 관세도 그 후들겨 패고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테슬라가 만든 차도 미제잖아요.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그런 차도 미국에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미국으로 팔리는 전기 자동차가 뭐 한 2,000대 좀 넘나? 뭐 그 정도예요. 그야말로 세 발의 피다. 그래서 이게 현재를 생각해서 제재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싹을 바른다. 중국산 전기 자동차는 미국에 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예방적 성격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가 제재 가하고 다 제재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 제재를 더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금융 제재를 더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블랙리스트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기업과 조직 그리고 사람까지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 기업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어요. 뭐 1년에 2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매년.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그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테크 기업들은 다 거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죠. 정확한 뜻은 이번에 바이든이 중국의 전기자동차, 2차 전지,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라고 할까요? 갑자기 막 4배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유럽 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유럽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잡고 중국을 아주 밟아버리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당초부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서 뭐 그런 대로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죠. 유럽은 먼저 동유럽 쪽 국가들 중심으로 전기자동차가 지금 제법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가 속도가 꽤 빨라요. 그래서 유럽의 중국 자동차가 주름 잡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이 미국 수입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가한 건 유럽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럽 보고 중국 자동차 사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기도 때리고 별로 그 실효성은 없지만 그래 놓고 이제 유럽한테 이제 뭐 해보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동유럽 국가들은 원래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서유럽 국가보다 낮잖아요. 아니, 가난한 나라에서 싼 제품 사겠다는데 그걸 못 사게 하냐, 뭐 이런 심리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유럽을 방문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가 프랑스에 가서 제조 공장을 세우기로 했죠. 대규모 공장을. 그래서 마크롱 아저씨가 아유 고마워요, 뭐 메르치부크 뭐 이렇게 연발을 했죠. 그리고 헝가리에 가서 헝가리에서도 공장을 세우기로 했어요. 헝가리가 다음번 EU 의장국이거든요. 그래서 헝가리는 막 우린 중국 좋아해요. 나는 미국하고 생각이 좀 틀려요. 뭐 이래가면서 아부를 했고 그래서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그러면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헝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EU의 관세 장벽을 또 회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유럽이 그러면 바이든 말 듣고 그래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사지 말아야 되겠네. 그럴 수 있느냐? 대체적인 여론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뭐냐면 미국 너는 자기 필요할 때는 맨날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뭐 자기 필요할 때는 자기가 불리하면 그건 또 관세를 때려야 된대. 그 좀 일관성이 없지 않니?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무슨 중국이 예뻐서 무슨 큰 투자를 했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중국이 옛날에 다른 나라 다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 거죠.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독일이 엄청나게 이익을 받죠.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뭐 BMW나 중국에 돈 있는 사람은 조금 돈 좀 있다 하면 다 독일 브랜드 차를 사고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사람들이 잘 그 의식을 못하지만 중국이 산업이 발달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산업용 제품들, 항공기, 고속철, 철강,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중요한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을 다 독일이 제공해요. 그러니까 독일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가 독일일 거예요. 근데 그런 독일 보고 야 이제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 그러면 독일이 네 그러겠습니다 하겠어요? 독일의 콜 총리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럽은 미국의 장단을 맞추면 안 된다. 유럽의 이익에 따라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로 물건도 사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뭐 나는 중국이 싫어요. 다 무역 장벽 올리고 관세 때릴 거야. 그러겠어요? 우선 과잉 생산을 뭘 두고 말하는 거냐, 이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따지면 미국 너는 거의 미국이 대두를 많이 대량 생산하거든요. 너희는 대두 과잉 생산이잖아. 프랑스는 포도주 과잉 생산이네. 그럼 러시아는 보드카 과잉 생산이고 한국은 반도체 과잉 생산이네. 도대체 과잉 생산의 정의가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죠. 근데 중국이 자기들도 이건 우리가 너무 과잉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철강, 뭐 방직, 뭐 이런 거, 알루미늄 제련. 이거 너무 시설은 많고 너무 많이 만들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지적을 안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과잉 생산이라고 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중국 입장에서 전기자동차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과잉 생산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차 전지 마찬가지고요. 태양광은 금년에 중국이 태양광 수요가 피크가 돼서 금년부터 수요량이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도 태양광은 이제 줄여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과잉 생산이라고 규정하고 이거를 제재하는 거는 조금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한 자기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뭐냐면 중국의 지금 입장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서방의 기술과 비즈니스를 배우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랬지만 소위 팔로워였다고요.
근데 빨리 쫓아오니까 fast follow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 더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없구나. 미국이 막 제재하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리더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을 초월해서, 유럽을 초월해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게 바로 전기자동차,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거예요. 서구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자기들보다 없고 이게 앞으로도 수요가 있어서 잘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은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리더가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살 길이야. 21세기 중국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북치고 장구를 치니까 미국이 고거 관세 장벽. 이거 유럽 너 사주지 마.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안 사주기 시작한 지는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무역을 놓고 보면 과거에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EU, 유럽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하고 뭐 자꾸 장벽을 높이니까 지금 중국은 소위 글로벌 사우스, 중동 지역,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거기에 남아메리카 국가들 이런 데로 지금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과 한국을 딱 얹히면 미국, 유럽, 서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보다 더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글로 가보면 아프리카에 비싸지만 좋은 제품 팔면은 잘 안 팔리겠죠? 싸고 좋은 가성비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자동차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이 쉽지 않으니까 보니까 중국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게 너무 싼 거야. 그거 달아놓으면 우리 집 전기가 다 해결이 돼. 그래서 돈 없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출을 하는 제품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충돌하고 계속 악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각자 민주당, 공화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는 중국을 이렇게 괴롭힐 거야, 저렇게 괴롭힐 거야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결과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보다 나아질 건 없겠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은 협중 정서가 가득하고 아무리면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서야지라는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는 계속 더 나빠지겠죠. 예. 한국식 문화에서는 사람을 좀 위아래로 나누잖아요. 버스에서 옆에 사람이 딱 타면 우린 본능적으로 존댓말을 써야 될 사람인지 반말 써도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평등의 국가니까 평등 가치가 강력한 국가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 눈에는 이게 좀 겸손을 떨어도 그 잘 봐주기가 힘든 애들이 함부로 행동해. 이제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죠. 말을 들어도 너희들 시끄럽잖아. 그 뭐?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네 땅에서도 그러고 음식 들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런데 아니 그럼 그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든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중국의 고급 식당을 가잖아요. 그렇게 방을 따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대형 원형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고급 소파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대개 텔레비전이 큰 게 벽걸이 텔레비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딱 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텔레비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채널이 됐든 하여튼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조용하면 적막한 상황에 가면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뭔가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놔요. 그러다 누군가 오잖아요. 그럼 두세 사람이 오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텔레비 소리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거 끄잖아요. 안 꺼요. 이게 그냥 그 BGM이야. 예. 게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은 또 이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여행을 같이 가거나 회식을 하거나 하면 이제 그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텐션을 높게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거 갈 때 이제 평소에 계속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식으로도 이제 호감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도 더 많이 하고 톤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사소한 호의, 그러니까 뭐 사탕 같은 거 돌린다든가, 그러면 또 호들갑을 떨면서 막 큰 소리로 고맙다고 하고, 아니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뭐 그러면, 아 내가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여기 떡 있어 뭐, 그렇게 왁자지껄한 게 이제 중국 문화에서는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친해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로 비치는 거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남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들끼리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딜 가나 이제 똑같은 욕을 먹고 있어요. 한국의 대인 문화는 당신과 나, you and I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들이라는 표현이 별로 대화 중에 없어요. 항상 너희들은 말이야, 뭐 우린 말이지, 뭐 이렇게 대화하고, 너희 입장은 뭔데 우리 입장은 뭐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세안 그러면 잘 안 떠올라. 왜냐하면 나라가 여러 개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교 관계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근데 상대방은 뭐 한국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개념이 당신과 나야. 그래서 당신과 내가 친구가 되든지 적이 되든지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중국 문화에서는 너무 커. 땅덩이 너무 크고 사람 너무 많아. 이거 다 뭐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 우리 따뜻하게 같이 잘 살면 돼요. 여기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요렇게 우리 요것만 잘 살면. 그 바깥은 난 몰라. 그것까지 내가 14억을 내가 어떻게 신경 써? 요것만.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국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혐중 정서가 높다는 건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별로 신경 안 써요. 혐한 정서가 높으냐? 그거는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일단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거 조사를 하려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한다, 밉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싸워도 그날 저녁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풀자 뭐 이렇게들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일단 싸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이제 평생 좋아지긴 틀렸어. 그래서 거기까지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좀 싫다라고 생각해도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도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속으로 싫어도 예, 뭐 한국 좋은 나라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최소한 그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같은 걸로 무기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대단히 소수라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국가가 이제 한국이었다라는 건데 그게 한 40몇 %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싫어하는 게 지금 80% 정도 되니까 한 우리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싫어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정도가 거의 원수 대하듯이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중국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라는 건 뭔가 불유쾌하다, 불쾌하다 그런 정도 수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 분들은 별로 의식을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부터 계속해서 미일과 손잡고 중국에 대항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사적으로 대항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하고 총 마주대고 싸우겠다는 건데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일본은 완전히 미국에 붙어서 중국하고 한판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똑같죠. 한국하고 똑같죠.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중국 젊은이들 중에 그 국뽕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위대한 중국이고 우리 중국이 뭐 최고고 우리 공산주의 사상이 최고고 우리 시진핑 주석이 너무나 위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부 젊은이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서유럽 국가들하고 사이가 안 좋죠. 노르웨이, 핀란드, 뭐 덴마크 이런데 북구 국가들이 특히 안 좋고. 근데 사실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중국이 지원을 많이 해주었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50년대부터 자기들이 배고플 때에도 아프리카와 그 남아메리카에 원조를, 그것도 무상 원조,
아무 조건 없는 무상원조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호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그 경제 개발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주니까 미국은 코빼기도 안 보이거든요.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외교적 수사, 소위 전랑 외교라고 부르는 그 거친 표현들. 큰 나라가 그러면 너희들 작은 나라들은 좀 알아서 개의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의 발언들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 말 듣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북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자국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중국의 외교관들이 자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저것들 돌려보내자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사업하고 뭐 일할 때 중국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무던히도 참았죠. 그런데 이제 국력도 올라가고 경제적 수위도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너나 나나 이제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 심리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그 가난했던 중국과 조우했던 경험치가 아직도 있죠. 그래서 중국 그러면 아직도 못 사는 나라로 생각하고 아직도 못 배운 사람들로 생각하고 아직도 기술력 없고 아직도 중국 물건은 싸구려고 중국 기술은 우리보다 떨어지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거 큰일 날 거예요.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인 과학자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과학기술은 1등이 미국 아니면 중국이에요. 그래서 1등이 중국이면 2등이 미국이고 1등이 미국이면 2등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미중이 지금 기술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3, 4위와의 격차가 지금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3, 4위가 누구냐? 독일, 일본, 프랑스. 여기서 약간 반걸음 떨어져서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눈으로 보면 한국이 지금 자기네들보다 기술이 좋은 영역이 이제 몇 개 없어요. 대부분 자기들 기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 왔거나 자기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보는 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시골에서 온 시끄러운 예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받으면 중국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악화되는 거죠. 아마 지금 정부 또는 지금 우리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계속 악화 일로를 걸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아마도 중국 시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조직화하고 있는 CIS 시장, 브릭스 시장에서도 갈수록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삼국지도 읽었고 우리 아저씨가 중국 어디 공장에 나가서 근무도 하고 있고 매일 저녁에 뉴스를 보면 중국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한국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중국은 중국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은 안 중요해요. 우리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특유의 그 폐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만의 눈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대방의 모습을 놓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국인도 한국이라는 한국 사회, 이웃 국가니까 그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문화를 좀 더 이해될 필요가 있고 한국인도 중국인의 그 사고방식과 중국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표피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보다 좀 잘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미디어들이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는 닿을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생경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생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